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대지 포럼에서 문학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다음 달 대지 문학 세미나에 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강의 있고,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시리즈로 우리 대지 문학회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한글의 우수성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으로 쓰면서도 그 말이 왜 생겼지 하는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약하고 어처구니 없는 세상 하고 밑에 어원 알아보기. 그 말이 왜 생겼느냐,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씁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뜬금이라 그러느냐, 이제 왜 뜬금이라 그러느냐. 지금은 뭐 속값이 다른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별게 아닌데, 사실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재산 중에 제일 큰 것은 농촌에서 집 다음에는 소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소를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다고 해서 우홀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가 필요해서 딸 시집 보내든지 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장에 팔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시계나 이 기계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는 어떻게 가격을 정할 겁니까? 옆소보다 크니까 100만 원 더 줄까? 암소니까 좀 쌀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목록 이혼돼. 이것을 함부로 팔면은 낭패잖아요. 그래서 소시장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극한꾼, 요새 말로 하면 브로커죠.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가 병이 있느냐, 이 소가 몇 살 됐느냐, 일을 잘할 거냐, 새끼를 잘 낳을 거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기준선을 이 소는 요즘 얘기로 말하면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그것을 금이라 그럽니다. 금. 이 소의 기준가, 기준환율 그러죠. 기준환율, 기준이자율 하듯이 기준가를 정해 놓은 것을 금이라 그럽니다. 이 금이 없으면은 살 사람 팔 사람이 둘이가 그냥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 달라, 얼마 줄게. 이러면은 어느 쪽이든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을 띄워야 그때부터 흥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금을 띄우지 않으면은 흥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뜬 금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일이. 금을 띄워야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그러느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자, 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소시장에 가서 거래하는데 이 소보다 저 소가 비싸다. 이게 너무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금을 기준선을 낸 것을 금이라 그러고, 금 기준 가격을 띄우지 않으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후부터 뜬금 말씀하실 때 이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에 고약해 넣었습니다. 그 사람 고약하네. 그 성질 한번 참 고약하네. 왜 고약하나 이제 이명래 고약, 조 고약 있었죠? 네. 부스럼 났을 때, 소버짐 났을 때, 그 고약이 아니고, 그럼 왜 고약하다 그러느냐? 왜 고약하다 그러느냐? 성질 한번 고약하다. 고약한 사람이네. 자, 세종대왕 때, 또 한글하고 관계가 됩니다.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종대왕 때 성은 고시요, 이름은 약해라는 대감이 있었습니다. 고약해 대감입니다. 출신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고시, 부시, 양시, 삼시, 삼성열 아시죠? 그 제주도에서 출세를 한 거죠. 왕실까지 올라와서 이제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 사사건건 세종대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도 세종대왕이 끝까지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승진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약해입니다. 이름 좀 특이하죠. 제주고시입니다. 자, 세종시대에는 수령 6기제, 그러니까 지방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이런 수령이 되면은 6기제라는 게 뭐냐? 60개월을 채워 만 5년, 요즘 대통령 임기하고 같네요. 한번 지방에 수령으로 가면은 반드시 5년을 채워야 다시 한양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들이 60개월 5년이나 내려가 있으면은 중앙에 임금 옆에 있어야 출세를 하는데 지방에 쫓겨가서 오래 있으면은 승진도 못하고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너무 깁니다. 30개월로 해주세요. 60개월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 주장을 전부 하는데 고약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세종한테 계속 시비를 거네요. 세종의 기본 인사 원칙이 5년은 돼야 가서 정확하게 백성들 사는 걸 파악해서 제대로 살림을 살 수 있다 해서 5년을 만들었는데 전부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가까이 있는 고약해 대감까지도 세종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시비를 걸다가 세종이 안 들으니까 몇 번을 상소를 해도 안 들으니까 고약해는 임금님 조정회의 석상에서 대놓고 도발을 합니다. 소인 이럽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소인이라 그러면 혹시 교수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왕 앞에서는 절대로 소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인이다 그러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왕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 신하가 겨우 좌정했다 이게요. 어전에 고약해가 자리를 피하여 낮은 소리로 소인이라고 2번이나 중얼거렸다. 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1440년. 소인이라는 표현은 사대부들 간에 쓰여는 표현이고 임금에게는 소신, 작은 신하 이렇게 해야 당신은 임금이요 이런다. 소인이라는 것은 당신은 왕이 아니요. 엄청난 학명이죠. 즉시 모가지감이죠. 그런데 그걸 2번이나 쓴 거예요. 실록에 나옵니다. 어전회의는 써늘해졌다. 썰렁하겠죠, 그죠? 저놈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럴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이 참 훌륭하게 기탄 없이 큰 소리로 말하라. 이렇게 해서 기록에 나옵니다. 웬만한 임금 같았으면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이럴 텐데 큰 소리로 말하라. 궁시렁대지만 말고 정식으로 의견을 말하라고 발언권을 줬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높은 소리로 말하라 하니 약해가 아뢰기를, 고약해입니다. 아뢰기를 소인이 오랫동안 천안을 또요 소인이라 그랬습니다. 뵙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아뢰고자 하였사오나 하지 못하였나이다. 임금이 말할 것이 해낼 것 없으니 손해볼 거 없으니 큰 소리로 말해라. 세종실록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서 세종이 그 다음부터 다른 신하들도 옆에서 시비를 걸면
그놈 고약해 같은 놈이네 이런 거예요. 그놈 고약해 같은 놈이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면 전부 고약해 같은 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고약해가 석자라서 기니까 일반 서민들이 해자 빼버리고 어원은 모르고 고약해 되고 고약하네 고약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약해 대감입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렇게 세종한테 시비를 걸었는데도 형조 정랑 잘못해가지고 외방에 좌천대에서나 세종조에 복직되었다. 예조참의 차관보입니다. 이조참의 차관보, 충청도지사 관찰사, 한성부윤 서울특별시장, 대사헌 검찰총장까지 했습니다. 세종도 대단하고 고약해도 어지간하죠. 어지간한 사람입니다. 자, 고약합니다. 고약한 은행 사례. 세종이 운동삼아 왕도 운동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격구를 좋아해. 이 격구를 좋아했는데 또 시비를 겁니다. 임금 운동하는 것까지. 애들 놀이 잡기인데 어째 임금님이 그걸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럽니다. 좋아서 하는데 이 격구가 이겁니다. 서양의 폴로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이런 게 있었어요. 말 타고. 그 다음에 왕실 제사 때 밀랍 아시죠? 밀랍으로 만든 초를 쓰지 말고 기름불을 써라. 별걸 다 시비를 합니다. 임금한테. 그 다음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는 유교에 맞지 않으니 폐지하라. 아유, 왕실 제사 지낸 것까지 신하라 하지 말아요. 정말 고약한 사람입니다. 자, 세종의 기본 인사 원칙인 지방 수렴 임기 60개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시침이 떼지 마 이러죠. 너 시침이 떼지 마 이러죠. 혹시 시침이 박정란 시인님 시침이가 뭔지 아세요? 바느질 할 때 시침 떼지 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예. 내 소속을 맞췄습니다. 예. 자, 그 시침이 바느질 할 때 이불이나 두꺼운 것을 대충 바느질 하는 거 그거는 시침입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시침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느질을 시작한다. 그 시침입니다. 자, 이불이나 두터운 옷 등을 바느질할 때 자꾸 흩어지니까 여러 겹으로 맞댄 조각이 잘 붙어 있게 듬성듬성 뜨는 거. 그걸 시침이라. 시침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침질.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새침대기.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니냐. 시침대기 마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시침대기가 아니고 새침대기. 새침한 성격을 지닌 사람. 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사냥과 관계됩니다. 자, 그 매사냥은 뭐예요? 지금 대답은 매를 이용해서 동물을 사냥하는. 그렇죠. 어디 가서 제가 대학 교수도 있는 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매사냥이 뭡니까? 했더니 총으로 매 잡는 거래요. 아닙니다. 그건 매사냥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냥이에요. 매사냥은 매를 무기로 해서 다른 동물, 토끼나 다른 새를 잡아오게 하는 사냥이 매사냥입니다. 자, 그러면 매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매입니다. 좋은 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김서방과 청담동에 있는 이서방이 매사냥을 갔어요. 같이. 갔는데 보니까 이 김서방 매는 딱 목표물을 보면 틀림없이 가서 딱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인한테. 근데 이서방 매는 이게 가다가 놓치고 어쩌다가 잡으면 지가 먹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서방이 화가 난 거예요. 야, 김서방 매가 좋은 거구나. 그래서 김서방이 잠깐 소변 보러 간 사이에 매를 바꾸기로 했어요. 새 똑같으니까 뭐 알 게 뭡니까?
돼지 2마리 두고 니꺼내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 사냥꾼들은 매에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 이름표가 시치미입니다. 이름표가. 그래서 그 시치미를 김서방이 이서방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 시치미를 떼면 나쁜 짓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시침 떼지마 합니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조금 나쁜 게 아닙니다. 시침이 떼는 건 도둑질이고 범죄입니다. 그냥 조금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요게 시침입니다. 아주 양반집 부자들은 여기 상하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나 기세 붙입니다. 요걸 똑 떼면은 도둑질인 겁니다. 바꾸면 안 되죠. 김서방, 이서방 거. 소변 보고 왔더니 이 새가 비질비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표는 자기께 붙은 거예요. 시침이 된 거예요. 도둑질한 겁니다. 시침이 아니고 시치미입니다. 명사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시침. 내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했었는데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일본 말로 시침입니다. 이치니 산시 고로쿠 시치하치 시침이 7가지 맛이 들었다. 도가라시는 매운 고추를 얘기합니다. 자, 또 시침인데 어떻든 오늘 말씀드린 시침이 되지만은 요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뭐 웬만한 어린애들도 다 쓰죠. 어처구니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럴 때 어처구니 없다 그러죠. 또는 의의가 없다 이러죠. 근데 그 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느냐 이거지. 기가 막힐 때 그게 뭐냐. 시골의 어머니가 콩을 팥을 갑니까? 그래서 빈대떡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녹두를 불려서 와서 요즘 무기계가 믹서가 없으니까 맷돌에 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얘야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 엄마 어처구니가 왜 없어요? 이거 안만 찾아도 없네. 그 어처구니가 요게 어처구니입니다. 요게 어처구니. 저게 없으면 어떻게 맷돌을 갈아요? 이렇게 안고 돌려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어처구니, 요게 어처구니입니다.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건 한자어가 아니고. 자, 다음에 또 하나 넘겨주시죠. 이판사판 많이 쓰죠. 혹시 박명남 시인님 이판사판 어떤 어원인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성녀들이 궁궐을 드나들고 정치에 가담을 하고 별별 좋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결국 혁명을 한 거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우고 나서는 제일 첫째 정책으로 불교를 몰아내자. 억불이라 그럽니다. 억불. 불교를 억제하자 이거죠. 억눌러겠다 이거죠. 억압하겠다. 억불숭유. 유교를 숭상하겠다. 그게 가장 큰 기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기고만장하던 성녀들, 그 많던 절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이 판은 뭐냐? 이 판은 불경 공부만 하는 성녀를 이 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글만 좀 붉으면 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성녀를 육체적으로 일하는 성녀를 사판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성녀 2판, 일하는 성녀 4판. 그 2판 4판이에요. 근데 불교가 잘 나갈 때는 2판이든 4판이든 다
할 만한 직업이었고 괜찮았는데 조선 시대가 와가지고 억불숭유를 하니 많은 절이 폐쇄가 되고 성녀들이 떠났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갈 데가 없어 남아있는 성녀는 먹고 살아야 되니 신발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이게 사판이죠. 그런데 그럼 왜 저 말이 나왔느냐? 어차피 2판이나 4판이나 너희들은 끝나서 종쳤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판 4판 별 볼 일 없게 됐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자, 예, 나옵니다. 억숭불 정책을 했는데 폐해가 많아서 조선시대에서는 억불숭유,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래서 성녀는 심지어는 성 안에 출입도 금지시켰어요. 그 정도로 대책을 했습니다. 많은 절이 서원으로, 조선시대 서원 엄청 많았죠. 서원으로 바뀔 정도로 불교가 핍박. 거의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중은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2판 4판이다. 그래서 더는 어쩔 수 없게 된 상황.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해 가지고 앞뒤리 가리지 않고 막 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조금 나쁘게 된 거죠. 당초는 그냥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2판 4판이다. 애들 싸울 때 그러죠. 2판 4판이다. 오케이. 다음에요. 자, 오늘 혹시 생신인 분 안 계세요? 귀 빠진 날 그러죠. 저도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귀 빠진 날, 어른들. 근데 왜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 그러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애기 낳으셨는데도 모르시네. 귀 빠진 날.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산모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아기의 머리가 나올 때. 머리는 이 두개골 뼈잖아요. 신축성이 없잖아요. 부피 그대로를 통과해야 되니까 특히 이마, 여기가 제일 지름이 크죠. 지름이 제일 큰 게 이마 부분이죠. 그 다음부터는 좀, 자, 부분이 나올 때가 가장 산통이 심할 때다. 머리가 나올라 말라 하며 산모가 애를 태우다가 이마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다음 순서가 귀가 나오는 겁니다. 귀가 빠진다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기고 아기를 순산했다. 귀 빠진 날.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랍니다.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아기의 머리는, 어깨는 그때는 신축성이 있대요. 어릴 때는 이게 되는데 머리는 전혀 신축성이 없어서 머리가 가장 크다는 거죠. 몸에서 아기 머리는. 그래서 우리 손자의 아기 때 사진 보니까 진짜 머리가 더 큽니다. 어깨보다. 생일을 이출일, 귀가 빠진 날이다. 이렇게까지 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요. 야단법석이다. 야단법석이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야단났네? 야단법석 이게 순수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한자인 줄 몰랐어요. 야단났네? 야단법석이네? 아니에요. 한자예요. 그리고 오늘 불교가 많이 나오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단법석, 야단났네. 그렇다고 난리법석, 열한법석, 이거는 사실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왜 야단법석이냐?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 성녀가, 기독교, 천주교는 설교라 그러고 불교는 설법이라 그러죠. 설법을 자리라는 뜻을 가진 야단은 야외 강단. 야외에 있는 이 강단이다. 야외 강단.
법석은 설법의 자리, 문자 그대로입니다. 설법하는 자리, 바깥에 있는 강남.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은요 어휘력이 거의 절반 내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한글날인데도 한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어느 한글학자가 어제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아주 당신 맞는 말이라고. 한글 전용하면은 지금 대학생들 어휘력이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뭐 야단법석 이런 건 전 이판사판은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어휘력이 없는 게 한자를 없애서 그런 겁니다. 우리말 단어의 7, 80%가 한자 어원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니 이게 되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선스럽게 구는 것을 나타나는 말로 쓰이게 된다. 왜냐? 절마당에 설법한다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시끌벅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나쁜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야외에서 설법하는 자리의 뜻인데 그게 그렇게 제가 개판 5분 전 말씀드렸죠. 그와 비슷한데 조금 어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요람법석, 난리법석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원이 없이 비슷할 때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뜻도 모르고 어떻든 말이라는 뭐 여러 사람이 쓰면은 뭐 말이니까 제가 개판 5분 전 말씀 다음요. 자, 우리 교수님께 시 공부할 때 무지개를 제목으로 시 공부도 했죠. 무지개 영어로 레인보우. 왜 저게 무지개가 됐을까? 그냥 썼죠. 무지개는 무지개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어원이 있더라고요. 무지개는 원래 물로 된 문이라는 뜻에 나옵니다. 물지개였어요. 물지개. 그럼 왜 물은 좋은데 지게가 뭐냐? 지게가 물까지는 알겠는데 지게가 뭐냐? 물지개에서 지어 답해서 리얼이 탈락했다. 뭐 충분히. 지게는 원래 이 가위가 아니고 거위였어요. 지게. 그럼 짐지는 지게냐? 아닙니다. 지게가 아니고 문이라는 뜻을 가진 순수 우리말이에요. 지게가 문이에요. 뭐냐? 한 집의 주인은 호주라고 하죠. 호주. 그때 호주의 호자가 집호라고도 하지만 옛말에는 지게호라고 했다 이거죠. 지게호 뜻이. 그럼 지게는 뭐냐? 문짝이라는 뜻입니다. 지게는 순수 우리말은 지게는 문짝. 지금은 문짝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문짝은 윗부분이 무지개처럼 둥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된 둥근 문이라는 뜻으로 물지개가 무지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집호, 지게호. 지게는 옛날 가옥에서 마루와 방사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 이렇게 다음에 자 돈가스. 뭐 어른들도 저도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만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혹시 돈가스가 어느 나라 유래인지 예? 예. 이름을 보면은 뭔가 서양 것 같은데 중국이나 그런데 아닙니다. 돈가스가 일본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퇴보했던 나라입니다. 빨리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빨리 앞서갔지만은 그래서 일본이 천무라는 천황이 있을 때 서기 600년대입니다. 하도 농사 짓는데 소가 귀한데 자꾸 소를 잡아먹으니까 소, 등, 말, 네 다리 달린 짐승을 못 먹게 왕명을 해요. 칙령을 내렸어요. 네 다리 짐승은 백성들은 못 먹는다 하고
왕명을 내렸어요. 먹으면은 엄벌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칙령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왕들이 아무도 그걸 바꾸질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우리도 뭐 법 만들면 안 없애죠. 특히 나쁜 법은 안 없애죠. 계속 왔어요. 언제 없어졌느냐? 기가 막힙니다. 1865년 명치 유신 때 유신할 때 누가 보고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해가 그때 법을 없앴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600년부터 1800년대까지니까 1200년간 백성들이 4달이 달린 집성을 못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제가 일본 3년 살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른,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 보면은 이가 진짜 개판 5분 전이에요. 치아가 고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고른 연예인들은 전부 다 싹 갈아넣은 겁니다. 엉망입니다. 그게 영양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외놈이라 그랬죠. 작죠. 그게 전부 그러니까 1200년간 단백질 섭취를 못한 거예요. 4달이 짐승을 못 먹으니까 단백질 섭취가 해물 아니면은 뭐 그래서 일본 사시미하고 발전했겠습니다만은 해물 아니면 새인데 그게 뭐 됩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돈가스의 탄생 비화를 천무왕 때 네발 동물을 먹지 마라. 명치유신 때까지 왔다. 1200년간 요리를 안 해봤으니 다시 4발 짐승 먹으라 하는데 백성들이 요리법을 모르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4다리 짐승을 요리하는 법을 공모를 했어요. 연상공모 했는데 특히 돼지는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털이 듬성듬성 있고. 저도 돼지 군대 가기 전에 안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그러니까 소를 많이 보호할 수는 없고 돼지는 발육이 잘 되니까 먹여야 되겠는데 돼지 요리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을 먹여서 성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했더니 연상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게 바로 이 돼지고기를 다져서 빵가루를 뭉쳐서 소위 덴푸라 튀긴 게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름을 뭐로 할 거냐? 돼지 튀김 이런 말도 그렇죠. 돼지 튀김, 뭐 돼지 빵가루 튀김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지은 게 돈은 돼지 돈자입니다. 근데 서양 걸 좋아하니까 커틀렛. 서양 요리의 커틀렛은 고기를 다져서 튀김옷을 입힌 것을 커틀렛이라. 돈 커틀렛 이런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 영어 발음이 진짜 개판 5분제입니다. 안 됩니다. 마구도 나루도 난닝구 발음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돈가스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냥 쓰고 전 세계가 돈가스가 된 거예요. 돈 커틀렛. 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아키다라는 현이 있습니다. 동북부에 쌀이 유명하고 미인이 많이 나옵니다. 아키다라는 현의 지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백성들은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왕실에서 알면은 모가지 날아가니까 어떻게 했냐? 토끼를 먹으라 그랬어요. 토끼 4달이잖아요.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위반이에요. 근데 토끼를 먹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는 토끼를 앞으로는 새 종류라고 부르자. 조류라고 하자. 이렇게. 왜냐? 귀도 큰 거 보니까 날개 같고 앞다리도 짧고 이러니까 새라고 부르자. 그래서 재밌습니다. 일본어 배울 때 저게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필. 말, 소, 개는 필이라 그럽니다. 1匹, 2匹, 3匹 이럽니다. 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끼도 필로 불렀어요. 토끼 1필, 2필, 3필 불렀어요. 근데 이 지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후부터 우리 아키다 현에서 토끼는 필로 부르지 말자. 새로 날개 웃자. 이치와 니와입니다. 일본말로는.
이치와 니와 상호와 이렇게 부르자. 이거 호칭을 새로 바꾼 겁니다. 그러고는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현에서는 이게 새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먹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정부에서 처벌을 못했대요. 짬밥 참 이거는 제발 젊은이들 쓰지 마라 그러지. 잔반입니다. 잔반. 밥 남은 거. 잔반이 일본식으로 말하면 아마 히라가나로 하면 잔빵이 됩니다. 잔빵. 잔빵. 그거는 또 잔빵으로 끝나야지. 군대에서 병장 고참 제대할 때쯤 되면 짬밥을 가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정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문의 기자들도 이놈들이 쓰고 있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기자들 보고는. 저런 말 쓰지 말라고. 정말 무식한 겁니다. 전혀 의미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덴푸라. 시아게 많이 쓰죠. 시아게 공장. 후카시. 빠마하러 가면 후카시 하죠. 후카시 하죠. 요즘 안 써요? 후카시 하죠. 앞에 분은 아시고 뒤에 분은 모르시네. 저도 아는데 후카시. 머리를 부풀려 올리는 거 후카시라고. 대빵, 철판, 도코다이, 특공대입니다. 도코다이가 별게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전부 일본 말입니다. 자, 다음요. 보시죠. 다시방, 다마, 정구, 쇼바, 앞소바 그러죠. 쇼바. 참 만땅, 가득, 앵꼬, 기름 앵꼬, 빵꾸, 오라이 전부 잘못된 일본말에서 온 겁니다. 다음요. 자, 양자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양복, 양장, 양화, 양식, 양과자, 양옥, 양약, 양이, 양품, 양상추, 전부 서양에서 들어옵니다. 일제시대 되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양자를 붙여가 도로 물건은 전부 수입품은 양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쿠라이 임 회장님 아시죠? 박 회장님도 아시죠? 하쿠라이. 왜 하쿠라이라 그러냐? 그때는 비행기로 없잖아요. 배 타고 들어왔다고 하쿠라이. 박내품, 수입품 이 말입니다. 외제다 얘기입니다. 자, 다음요. 앞에는 단어였고 이거는 속담인데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쌓는다. 하룻밤 잤는데 만리장성을 어떻게 쌓느냐.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남편이 만리성을 부역 간다는 거 아시죠? 부역을 끌려가서 여인은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 어느 날 소금 장수가 오자 여인은 남편에게 자기가 지은 옷을 전해주고 오면은 당신 소금 장수하고 같이 살겠다 꼬신 거죠. 그래가 지은 옷을 줄 때 됐으니까 두꺼운 누빈 옷을 주면서 만리장성에 있는 우리 남편 찾아가 갖다 주라고 부탁하고 그러면 같이 살겠다. 소금 장수는 그날 하룻밤 여인과 지낸 후 만리성을 가서 남편이 옷 속에 든 편지를 살짝 보니까 소금 장수가 대신에 성을 쌓기로 했으니 당신은 돌아오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소금 장수는 무식해가 글도 못 읽는 거예요. 그냥 옷만 전해주고. 그래서 소금 장수에게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작업해달라 하고 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만리장성 평생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쌓는다. 네. 우리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휘력, 단어, 글,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인들의 기본 소양이 어휘 아니냐. 그리고 알고 쓰면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가을이니까 홍시 많이 드세요. 네.